먼저 과학정보통신의 날 네 분 언론분께서 특별 공로상이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수상하신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 이번에 특별 공로상은 정부에서도 그가 우리가 너무 소홀했다. 이번에 특별히 제정된 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소감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태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 상을 준다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완전히 잊혀진 건 아니로구나. 고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김영태 지금 이사장님.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분야는 사실 여기 계시는 이용태 회장님은 대선배시고요. 이 분야에는 저는 문외한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빠져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그때 LG 화학에 근무를 할 때인데 숫자적인 문제가 튀어나오고 컴퓨터를 들어와야 되겠다 이래 돼서 당시에 금성사와 락키 화학이 공동으로 IBM의 360 25라는 조그마한 기계인데 그때 두 회사가 공동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맡으라 이래가지고 이 정보 처리법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86년도에 그룹 전체에 전사실 통합을 해라. 그리고 EDS와 함께 합작을 해라. 이런 걸 저한테 지시를 해 주셨어요. 처음에 그걸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댔는데 다시 맡으라 그런 거예요. 이번에는 그룹 전체로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하고 시스템 매니지먼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프로페셔널 서비스 이것들을 세상에 제공하도록 해라. 제가 9년 동안 그 일을 사장으로서 지휘를 해나가면서 그랬더니 그 일을 가지고 이번에 상을 주셔서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저보다 지금 현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받으신 게 좋겠다 그랬는데 막무가내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영광이죠. 오래전에 하던 일을 다시 대세계에서 인정을 해주고 한다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오늘도 이 간담회를 한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준비를 좀 하고 왔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소감 감사합니다. 사실 영어로 grandfathering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적절한 말이 없는데요. 이제라도 어떻게 보면 정신 차리고 원로들을 이렇게 특별 공로를 기리자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강태 회장님. 저는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제가 원로 소리를 듣는 것이 이게 뒷방으로 이제 나가라는 얘기를 하는 건지 뭐 도대체 원로의 기준이 뭔지 또 제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참 심히 불편한 자리라는 걸 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컴퓨터와 그 인연을 맺게 된 게 제가 79년에 LG그룹에 입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심사원 때 우리 김영태 회장님이 전무셨어요. 회장 비서실. 그러니까 사실은 까마득한 그 선배님이시죠. 그래서 그때는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은 사실 직장인들이 주말도 없이 밤 통금 있을 때니까 11시 반에 뛰어나와서 역전 빌딩에서 뛰어나와가지고 택시 타고 집에 가고 이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PC가 한 대 저희 회사에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워낙 그 일이 힘들어가지고 개수 맞추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상고 출신도 아니고 그래서 고생하다가 그게 보니까 엑셀이에요. 로터스 1, 2, 3였는데 그거를 하니까 제가 한 7시간, 8시간 걸리던 일이 한 3분이면 끝나요. 개수 바꾸는데, 그 손익계산서 숫자 바꾸는데.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방식이 이게 완전히 후진적이고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구나라는 걸 알고 그래서 이제 IBM을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컴퓨터 교육을 받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제 인생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 정보산업
분야에 몸을 담게 되셨는지 이번에 좀 순서를 바꿔서 김영태 이사장님부터서 당시에 제가 알기로 로망 직업을 다니시다가 그만두고 LG로 입사하게 돼서 정보산업계에 몸담게 된 그 배경을 좀 곁들여서 해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원래 금성사로 시험을 쳐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출 담당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든 그 오파를 내고 선적 서류하고 내고하고 전부 저 혼자 했거든요. 혼자서 하니까 죽을 지경인데 2년 반 지나니까 럭키로 가래요. 전 세계에 이제 원료를 구매를 했어요. 3년 지나니까 이번에는 개수 관리를 하래요. 그럼 개수 관리라는 게 뭐냐 보면 재무 회계의 결론을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경영에 참작을 할 수 있도록 하래요. 숫자가 얼른 안 오고 개수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때 박승찬 사장이 그 그룹이 이래서는 안 된다. 기계를 가져오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메인프레임에 제일 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쓰는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 저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EDP에서도 몰랐습니다. 주판을 가지고 계산하고 전표 만들고 기계식 계산기 가지고 일을 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사장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가까운 일본에 우리보다 먼저 전산기를 쓰는 회사들이 많다고 들었으니 거기 출장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녹음기를 하나 들고 저 혼자 일본을 갔습니다. 배우는 건 뭐냐면 그네들이 뭐 때문에 고생을 했느냐. 그 다음에 입출력을 양식을 얻었습니다. 그걸 각종 기준, 코드 이런 것들을 예로서 얻어봤어요. 얻어가지고 한국에 전부 붙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처음 이제 당하는 거라 뭐 그때 코볼이나 어셈블러 랭귀지를 쓰던 시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시스템이 되는지를 몰랐어요. 전부 옆에 동네에 구경해가지고 배운 걸 가지고 시작을 했대. 이게 불과 한 6개월 만에 제대로 장표가 나와요. 저희들이 먼저 손댄 거는 영업이거든요. 판매 이 거래선도 많고 점포도 많고 제품의 종류도 많고 또 가격도 엄청나면 수만 종에 속하는 장사를 갖다가 그걸 개수화해서 분석을 해서 사장이나 또 중요 임원이나 또 부장 과장들한테 주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거 본 적이 없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런 분야에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김영태 이사장님이나 이강태 회장님이나 공통점이 원래는 정보산업이나 전산 배경이 아니셨는데 우연찮게 이제 PC를 하게 됐고 이강태 회장님 그리고 김영태 회장님 그룹사 미션에 의해서 이렇게 몸담게 됐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태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 분야로 몸담게 되셨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불모지고 별로 IT 분야가 생소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969년 말에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키스 들어온 거죠. 그래서 1970년 초부터 근무를 했는데 그때 키스대에서는 그 CDC 3600이라 그래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그래도 제대로 된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전산실에 내가 왔는데 키스대가 가지고 온 전산 컴퓨터의 도입 목적은 키스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는데 그 편의 도구를 제공하는 게 키스대 그 컴퓨터 도입 목적이에요. 근데 그때 그 키스 전산실을 맡아 있던 사람이 성규수 박사인데 성규수 박사는 전혀 생각이 달랐어요. 키스트 내부에 도와주는 거는 꿈에도 생각이 없고 이놈을 갖다가 한국에 그 전산 서비스 하는 데다가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기수 박사 하는 전산실에 내가 조인을 했는데 그 해에 인텔이 처음으로
CPU 칩, 메모리 칩을 만들었어요. 인텔이 그걸 만드는 거는 일본의 어떤 회사가 탁상 칼큘레이터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탁상 칼큘레이터 모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모델마다 전자회로를 따로 설계하려니까 힘들어서 그래서 IC 칩을 넣어가지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 고치면은 칼큘레이터가 달라지도록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인텔 보고 만들어 달라고 돈을 주고 이래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온 게 프로세서 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건 대사건인데 그것이 나왔을 당시에 전자공업계의 키 멤버들도 그것의 주요 요소를 별로 인식을 안 했어요.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그거 보고 왔다라고 생각했다고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컴퓨터 메이커가 될 수 있다. 만약 한국이 국력을 기울여 가지고 이걸 만들면 한국이 세계 최고의 마이크로 컴퓨터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그 다음부터는 키스트하고 정부하고의 설득하러 다녔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내가 이 얘기를 했냐면은 내인데 100명의 엔지니어를 3년만 주시오. 그러면 세계 최고의 마이크로 컴퓨터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이 얘기 그때 내가 외고 다니는 부호인데 정부에 가가지고 국장들 보고 이 얘기해도 내 이 얘기를 흥미있게 들어요. 그러고는 그 사람끼리 하는 말이 키스트에 박사라는 사람이 하나 찾아와가지고 컴퓨터 만들 수 있는데 그거 만들면 세계 1등 된다더라. 이렇게 저기를 웃는 소리로 하고 치웠는데 그때는 애플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나오기 전입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서 키스트에서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내가 키스트 보고서 사표 냈어요. 날 그만두게 해 주시오. 그때 유일하게 관심을 표시한 사람이 오비맥제 정수장 사장이에요. 오비맥제 정수장 사장이 날 보고 오케이, 오비에서 100명 대주마. 그러면 3년 뒤에 그 제품 나온 걸 오비에 넘겨라. 그래서 키스에 와서 자 오비에서 돈 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이 프로젝트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봐도 그 프로젝트 성립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오비 맥주에서는 100명을 오비의 직원으로 채용해가지고 한국에 파견한다. 그럼 자기네 세제상의 혜택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키스트는 뭐냐 하면은 아니다. 100명을 우리가 채용할 테니까 이 100명에다 월급을 오비에서 내놔라. 이렇게 서로 싸워가지고 일이 안 됐어요. 그래 금성사 같은 회사에서도 안 하고 정부에서도 안 하고 키스트에서 안 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 혼자 가서 회사 차를 사겠다. 소장 부사장 안 된다 이거예요. 넌 나가면 안 된다. 있어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붙들려 가지고 1987년까지 결국 붙들려 있은 겁니다. 나는 그때 전자공업 부문에 그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만드는 팀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세계은행에 일해가지고 반도체하고 컴퓨터를 파이로트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어라. 그걸 세계은행에서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그 프로젝트가 한국 정부에서는 파이로트 플랜트라 그러지 않고 전자기술연구소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거 발족을 할 때 키스트에 있는 반도체 센터가 나가가지고 전자기술연구소의 반도체 부분을 맡고 키스트의 전자계산기 국산화연구실, 그 내가 국산화연구실 실장하고 있을 때 키스트의 그 전자계산기 국산화연구실이 거기 나와가지고 컴퓨터 개발 담당 부소장을 맡고 그래서 그 두 개를 중심해가지고 한국전자기술연구소가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세계은행에서 뭘 대줘느냐 하면 기기 사는 돈을 다 대줬어요. 그걸 다 대주고 우리 직원들이 미국 가가지고 훈련받는 돈을 다 대주고 그 다음에 미국 컨설턴트가 와서 컨설팅 해주는 돈을 다 대줬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였느냐 하면은 구미의 공장에다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장을 하나 차리고 세계 최고의 컴퓨터 공장을 하나 차려가지고 금성사나 삼성전자 같은 데서 와서 봐라. 거기 와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고쳐보고 써보고 좋으면 너가 가서 회사 차려라.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는 세계은행에서 하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한 거지. 진짜로 그게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계은행의 담당자가 와가지고 밤낮 한국 정부하고 싸우는 겁니다. 왜 약속 안 지키냐고. 내가 컴퓨터 담당 부소장이랬는데 경제교육원에 가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이놈의 정부는 가나 정부나 콩고 정부보다 못하다고. 세계은행에서 기계 사줬는데 그 기계를 놓을 공장 건물도 짓는 돈도 안 주고 사람 훈련한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말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한국 정부가 가나 정부나 콩고 정부보다 못하다는 걸 꼬타리를 잡아가지고 날 막 욕을 하고, 그때 그 세계은행의 담당자가 세계은행 내에서 위치가 과자인데, 저 자식이 과자인데 와가지고 국장인데 건방지게 대든다 그러고 막 이런 험한 분위기였어. 그래서 내가 전자기술연구소를 그만두고 이제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죠. 저는 선배들이 붙들어서 못 나왔는데, 불경제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돌아다니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내가 지금 나가가지고 벤처 캐피탈을 모아서 컴퓨터 관련 회사 100개 만들겠다. 100개. 그러고서 이제 사표 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보 컴퓨터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사이에 좋은 세월 다 지내갔죠. 그러고 있는 동안에 애플도 나오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됐던 거죠. 이제 추억담에 이어서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IT의 후진국에서 지금은 글로벌 선진국이 된 동력이 뭐였는지 나름대로, 우리 김영태 이사장님은 우리나라 이 정보산업 분야가 이 정도 컸다고 발전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나름대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부서를 쭉 다니다가 이제 금성사의 부사장이 돼가지고 재경이다, 인사다, 또 거기 하필이면서 컴퓨터 사업부가 있었어요. 그걸 거느리고 쭉 거들고 있는데 이 그룹에 야단이 났다는 거죠. 왜? 컴퓨터가 각가지가 들어왔는데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되고, 메인프레임도 있고 미들 컴퓨터도 있고 퍼스널 컴퓨터도 있고 이런데 서로 통신망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EDS가 와가지고, 그때 김태문 박사지요. 정부에 가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 처리는 우리 맡아줄게, 우리한테 아웃소싱 하시오. 그때 알기로는 정부의 요령에 계시는 분이 그러지 말고 각 그룹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이랬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오고, LG, 대우에도 가고, 현대에도 가고, 삼성에도 가고 그랬던가 봐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미리 니즈가 있으니까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한번 손을 대보자. 그래서 팀이 생겼어요. 그 팀의 이름이 EDS하고도 연결되고 일렉트로닉 데이터 시스템을 스탠다다이즈 하자, 이런 뜻의 이 팀이라고 그랬어요. 이 팀에 13명을 배정을 하고 거기를 저더러 맡으래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상태가 세계적으로 보면 어떤 수준이냐,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그룹 거를 전체 한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서도 그때 현대자동차 거기 가서 완전히 자동차 생산 현장을 컴퓨터라이즈해서 대성공을 했어요. 그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그것도 보자. 생산 현장을 빽빽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서 EDS의 본거지인 플레이노 데이터 센터를 찾아가지고 한번 보고, GM의 캐딜락 디비전하고 폰약 디비전을 찾아갔습니다. 보고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의 수준이 미국에 한 20년은 뒤져 있다. 그러면 이걸 일거에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 또 추월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때 EDS가 전 세계에서 데이터 프로세싱과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에서는 최고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한번 잡자. 모르는 게 있으면 상의하고 또 같이 연구를 해서 우리의 히트를 잡자.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하려면 천상 정식으로 합작 계약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합작 계약이 쉽지 않아요. 서로가 5대5를 권한을 가지려고, 동등하게 가지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제가 제안해야죠. 몇십 년이고 할 수 있겠지만 우선 10년을 기본으로 한다. 그랬더니 그게 뭐냐고, 결혼을 하면 해로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이혼할 생각부터 한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게다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한쪽에는 퍼스널 컴퓨터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미들 컴퓨터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이게 클라이언트 서버 형태로 바뀌어가는 시대예요. 근데 EDS는 가보니까 메인 프레임을 센터에 두고 터미널을 가지고 그냥 연결하는 또는 워크스테이션을 가지고 연결하는 이런 형태로 하니까 그 새로운 조류하고는 또 안 맞더라고요. 이런 골치 아픈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서로가 양해를 하고 우리 그룹은 또 히타치하고 사이가 좋거든요. 히타치가 메인 프레임이 M 시리즈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소프트웨어 쪽을 개발하는 거는 EDS는 IBM 쪽밖에 모르는 거죠. 히타치는 모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어 저희가 그 두 개를 다 쓰는 거로. 시작을 해보니까 각 회사마다 있던 전산실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도 한 회사에 기속해서 그때 STM이라고 이름을 붙였던데 시스템 테크놀로지 매니지먼트라는 뜻인데 그 STM 회사 직원은 되지만 근무지는 원래 있던 센터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한데 모일 재간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면 좋으냐. 그래서 이메일이 국내에 겨우 소개되고 한글 이메일은 없고 그럴 때이기 때문에 영어로 된 거를 그냥 회사에서 그대로 써버렸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장부터 이메일을 쓰고 전 사원이 이메일로 그렇게 해나가면서 계속 미팅을 많이 가졌어요.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수십 명이 한국 사람을 일을 같이 하지 않는데 문화의 차이, 언어의 장벽 이걸 없애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런데 이메일이 있으니까 모든 회의를 하든 약속을 하든 전부 이메일로 남겨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추적하면 되거든요. 그랬더니 흩어져 있으면서도 60몇 군데 흩어져 있는 직원들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 엔지니어가 각양각색이잖아요. 이걸 통일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마침 EDS에 온라인 트레이닝 코스가 있어요. 들어오려고 하면 그건 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때 허가권을 정부에서는 키스트에 줬던 것 같아요. 그 승인을 받으라 이게. 제가 직접 가가지고 그 부탁을 해가지고 겨우 들여왔어요. 그걸 가지고 직원들을 전부 3단계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세 번째는 우리 직원들 중에 조금 나은 애들이 있으면 EDS에다가 보냈어요. 가서 구경하고 놀아. 가가지고 그 완전히 보고 터득해서 돌아오라. 그래 걔들이 돌아오니까 점점 그 EDS의 수준을 알게 돼요. 나중에는 이 직원들이 다른 그 국내의 전문 업체들에게 자꾸 빠져나가요. 그걸 막기 위해서 EDS의 평가제도, 인재 개발 시스템을 전문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지휘를 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인사부문이라는 것은 가장 보수적이에요. 이걸 고치려고 그러면은 사장이 직접 지휘를 하면은 싫어도 따라와요. 그러나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럼 연구소를 차리자. 또 연구소를 차렸습니다. 사내 연구소를 차리다 보니까 나중에 사내 대학원을 원한다 이래서 사내 대학원으로 승격을 시킨 교육제도를 또 국가의 허가를 받아가죠. 그러다가 인천에 처음으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가동식을 했죠. 그때 경쟁되는 회사들 또 다른 그룹 분들도 많이 다녀가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수작업을 하는 것을 그대로 기계화하고 전산화해가지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럴 때 뭘 하느냐. 프로세스를 리엔지니어링 해야 돼요. 새로운 기계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은 입력하는데 수고가 적게 들고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러면 리얼타임으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고 아웃풋도 꼭 뭐 장표로 나올 필요는 없지요. 어떤 거는 생산 현장에 있는 기계를 작동시키면 되는 것도 있는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 표준을 들여오게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고쳐나갈 때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잔잔한 심으로 하는 걸 많으니까 그런 프로페셔널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내에도 고객들이 잘 알아주질 않고 그 업계지에다가 제가 알아낸 거 이런 것들 연재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책으로 하나 나왔는데 정보화 시대의 경쟁 전략이라는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었어요. 임원들이나 부장들한테 뿌리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도 주고 말로 하기가 힘드니까 책을 주고 이거 꼭 읽어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게 또 지나치게 돼가지고 출강을 하라 그래서 또 가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매니지먼트는 이렇게 하고 가격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고 등등 했지요. 그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그 당시에도 통신망을 민간이 범용으로 공유하지를 못하게 그걸 가지고 서비스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정해서 고쳐주십사 해서 7월인가 정부의 영이 고쳐졌어요. 맨 처음에 저희가 전산 할 적에 그러니까 1968년도 같은 때는 전표를 쭉 가져와서 서울에 가져와서 카드리더에 집어넣고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이 통합하면서는 그 다 때려치웠어요. 터미널이나 남이 터미널이나 목스테이션 가지고 전부 그냥 리얼타임으로 인풋을 하니까 일일이 그런 수속 안 해도 되고 굉장히 정확해진다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나라 SISM의 시작은 LG부터 시작이 됐었고 토대를 만드신 분이 또 김희 사장님이시고요. 그 성공 요인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직원들의 교육 훈련, 지속적인 홍보, 그리고 정부의 지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정도 꼭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방금 말씀하신 게 기술이나 환경의 수준이 우리의 사고력의 한계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터넷, 디지털 두말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의 기획력의 그 바운더리는 원로 내분보다는 훨씬 더 넓어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 당시에 기술적인 환경적인 여건으로 봐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기획을 하시고 또 리더십을 발휘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 친구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후배들한테 어떤 리더십을 갖춰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회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젊은이에게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랬는데 그보다 하나 뒤로 또 거슬러 가서 내가 지난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1982년에 KT를 발족시켰습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통신이 대세가 될 텐데 KT는 음성 통신밖에 모르니까 저기다 디지털 통신 몇 개 놔두면 언제 그 디지털 통신 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디지털 통신, 데이터 통신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때 벤처 캐피탈을 800만 불 모아가지고 회사 체류로 미국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돈이 이미 모여 있었고요. 내가 거절하는 말로 되지도 않을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 만약 정부 전산을 몽땅 내 인데 넘기면 그럼 내가 해볼게. 조건은 뭐냐 그러면은 정부 전체의 일을 다 놔두고 둘째 우리가 원하는 일을 다 해놓고 청구서 낼 테니까 나중에 돈. 그러면 나는 미국, 영국, 독일, 불란서 무슨 이런 정부에 하는 전산화 방식보다도 완전히 차세대 방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5년에 끝내놓으면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불란서보다도 10년 앞서가는 시스템을 개발해 놓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소리죠. 근데 의외로 전화가 왔어요. 네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와서 맡아라. 그래서 결국 데이콤 맡았습니다. 데이콤은 원래 설립 목적은 디지털 통신망을 건설해서 디지털 교환 서비스를 하라는 건데 그때 내 눈으로 봤을 때는
통신 사업이라는 건 그건 일도 아니라요. 줄만 깔아놓으면 낮이고 밤이고 돈이 들어오고, 그때 디지털 통신망은 내가 대입금을 발족시켜가지고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6개월인가 얼마 내에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생각을 바꿨죠. 아니, 유닉스 박스 만들어 놓고 일이 많으면 박스 2개 놓고 일이 더 많으면 박스 3개 놓고 일이 더 많으면 박스 4개 놓으면 됐지. 그런데 그때 유닉스라는 것이 대학 실험실에서만 쓰이고 있었지 실제로 현장에서 대형 프로젝트에 쓰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부 반대했어요. 전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거기 조인한 멤버들이 다 경험 없는 대학 졸업 맞고 갓 들어온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경험 없는 아이들을 갖다 놓고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미래 시스템을 가지고 구축한다. 상식적으로 미친 짓이죠, 그게. 그런데 나는 엄청난 우리나라의 저력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를 주니까 해내더라고요. 그때 젊은 사람들이 길거리 나서 데모 열심히 할 때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래도 나라 위해서 저렇게 일생을 바쳐가지고 투쟁하고 있는데 너는 월급 받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처럼 애국하자. 집에 전부가 이혼하고 오느라 석 달 동안 집에 못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 5년 만에 시스템을 개발해서 올림픽 때는 1988년에 완전히 발족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저력. 그러니까 지도자만 훌륭하면 무슨 일이든지 해낸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술을 앞장서게 된 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정보산업의 선진국이 된 배경은 우리 사실 김 이사님과 비슷한 말씀이셨어요. 이제 인력 양성 그리고 인력들이 최대한 능력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준 거. IT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이 경영적인 리더십 이게 두 분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강태 회장님 좀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초창기 우리 태동기에 비해서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 것인지 이거 좀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측면에 어떻게 나가야 되고 젊은 애들을 어떻게 레코멘드하고 가이드 해줄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3차 산업혁명은 지식혁명이고 4차 산업혁명은 지혜혁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식과 지혜가 뭐 말장난 같지만 사실은 대답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질문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경계 내에 있는 사람이냐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이냐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냐 남의 생각을 퍼넘기는 사람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지식에서 지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인문학적인 역사, 철학, 문학 뭐 이러한 폭넓은 공부들을 해야 거기에서 통합적인 어떤 지식이 지혜가 되고 지혜가 올라가야 지금 앞으로의 시대에서 새로운 있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찾아내는 그러한 능력들을 갖추게 될 거다. 젊은 사람들을 가이드를 해야 될 게 오히려 뭐 지금 소프트웨어 코딩을 해라,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인문학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폭넓은 공부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의 핵심을 찾고 해결책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가이드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이사님께서는 어떠한 리더십이 필요한 건지 어떠한 소양이 필요한 건지 또 후배들한테는 충고 또는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 이 두 가지 좀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죠.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애를 써서요. 지금 세계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e-government 하나를 가지고요. 세계에서 두 번째 좋은 상태다. 우리나라가 어지간히 e-government 쪽은 잘 되어 있구나. 그만큼 우리가 편해지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걸 만들었는데도 우리나라의 업체들은 큰 기업이고 또 전문 기업이고 간에
세계 랭킹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잘 되고 커지는 기업을 견제합니다. 정부도 견제하고요. 또 사회에서도 견제하는 그 나쁜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무슨 법으로 규제를 하든 무엇으로 억제를 하든 간에 간섭을 하든 간에 커나가는 걸 방해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좀 고쳐나가야 되는데 심지어 제가 있을 때 만들었던 소프트웨어 촉진법도 들어가 보니까 규제가 막 들어가 있어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때는 기회는 같이 주더라도 중소기업도 같이 큰 기업과 함께 공정한 관계를 가지고 해라. 이거는 괜찮은데 큰 기업이니까 넌 비켜라. 끼지도 못해라. 이렇게 하면 좀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 그러면 그런 규제를 없애야 된다.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키울 거냐. 이걸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워낙 기술이 빠르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못 따라가요. 빨리 국가적으로 또 교육계에서 산업계에서 인재 육성을 위한 가르쳐주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면 그 교육기관이 있어야 돼요.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서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 하면 다 해내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20년, 10년 뒤졌던 것을 오히려 우리가 앞선 거는 최근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그네들이 클 수 있게 그러면 자연히 사람들도 길러지고 또 나라도 좋아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법제도 규제 그리고 이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협단체 역할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ICT 분야에서 가장 독보적인 정보산업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산업연합회 지금 현 회장님으로서 정 회장님께서 오늘 토론하고 느끼신 바도 좋으시고요. 또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도 좋으시고 한번 쭉 말씀을 좀 해주시고. 예, 지금 정보산업위원회를 맡고 있는 정진섭입니다.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선배님들 뵙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옛날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1세대, 2세대, 3세대를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을 보려면 3세대를 봐야 되기 때문에 1세대는 지금 말씀하신 걸 다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1세대는 학교에서 공부를 한 배경이 ICT 쪽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 없던 데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대학에서 펀치카드를 날랐습니다. 뭐 잘 모르긴 했어도 대학에서 컴퓨터를 배운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1세대하고 2세대는 이렇게 차이가 거기서 한번 선을 그어보고 싶고 2세대가 보는 1세대는 어떠냐.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운이 좋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해안이라는 결론을 냈는데 제가 쭉 불러볼게요. 아까 이용태 회장님이 패켓 통신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그 X.25라고 기억나시죠? 그걸로 통신을 하는 걸 보고 우리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깔다가 보니까 몇 분 오명 장관님이랑 이용태 회장님이랑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깔다가 그냥 제 기억에는 깔다가 그냥 치우고 광통신으로 갔어요. 그걸 어떻게 깔다가 그걸 때려치고 광통신으로 깔고 하는 그 과감한 결정.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이기게 됐었고 지금은 우리가 핸드폰 하면 삼성전자가 최고인 것 같지만 사실은 퀄컴이라는 회사가 CDMA가 GSM이라는 이 기술에 완전히 밀려가지고 완전히 폐기될 상태였던 게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애트리하고 우리 정보통신부가 그냥 과감하게 베팅을 해가지고 퀄컴을 살려가지고 그러니까 삼성이 우위를 잡고 시장을 갖게 된 거죠.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걸 어떻게 다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정말 극과 극을 흔드는 이 일들을 다 하셨을까 하는 정말 대단한 우리 1세대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1세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에 자부심을 갖고
우리 2세대는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세대가 워낙 판을 잘 깔아놔가지고 정통부 전성시대를 만났죠. 그 당시 제가 기억나는 거는 행정고시 1등이 정통부를 지원한 일이 있었고, 그런 그 놀라운 일이 있는 그런 시대였고, 1세대가 IT 강국의 디자인을 했다면 저희 2세대는 아까 이강태 회장님 말씀하실 때 정말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 밑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진짜 IT 강국을 이뤄낸 세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조금 지금 이제 잘 자라고 있는 젊은 세대들한테 계속 자신 있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일이 지금 저희 이제 세대가 또 열심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정부나 이 사회에 바라는 거는 이제 다시 좋은 인력이 모이는 시대가 됐으면 합니다. 정말 우리 1세대 선배님들이 배경이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2세대는 엘리트들이 다 이 IT 업계로 몰리던 시대였고, 그게 그래서 2000년도에 우리가 그 경제를 다시 극복할 수 있는, IMF를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됐는데, 지금 사실 그 뒤에 한 10년 반짝하다가 그 다음 30년이 조금 침체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요즘 다시 좋은 인력이 이 업계로 모이는 일이 됐으면 좋겠고, 정부에서는 대학 정원 같은 건 너무 그렇게 꽉 짜지 말고 좋은 인력이 모일 수 있게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결론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 시대를 앞서 가셨던 초창기 파운더들의 열정적으로 일해 주신 덕택에 오늘날 우리 후배들이 사업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하고, 또 공무원분들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나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갓파더 네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3 과학정보통신의 날에서 특별 공로상 올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우리나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 네 분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중요한 기념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분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